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 침략에 대응해서 1910년대에 어떻게 민족운동 단체가 국내와 해외에 형성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열망들이 표현된 최대의 민족운동 1919년의 3.1운동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3.1운동이 발생한 배경을 먼저 국제적인 배경으로 만나볼게요. 자, 이 3.1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국제 정세가 약간 변화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러시아 혁명을 할 때 언급을 들었는데 이 레닌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의 연대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닌이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어야 되냐? 가만히 보니까 이 식민지의 민족들과 국가들이 억압받고 지배받는 상황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식민 지배를 받고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면은 걔네들이 사회주의로 조금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닌이 전격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에게 독립운동 지원하겠다, 약속한다 라고 때립니다. 실제로 이 레닌의 결정은 매우 사회주의 전파에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당시에 식민 지배 억압받는 민족들이 사회주의로 많이 돌아섰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레닌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도와주는구나. 다른 놈들은 다 우리 민족 개무시하는데 레닌만큼은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사회주의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1920년대가 사회주의의 시대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여튼 레닌도 중요하니까 해주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 1차 대전할 때 설명드렸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기구의 창설,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 무슨 소리냐? 식민 지배를 받고 억압받는 민족들의 운명은 그 민족이 독립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야, 미국 대통령이 자기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지으래. 그러면은 우리 민족도 스스로 결정을 지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족 자결주의는 어느 국가만 해당이냐?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패전국에만 해당되고 승전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난감한 상황이죠. 일본은 승전국이라서 우리 민족이 이 민족 자결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민족 자결주의를 볼 때 우리 민족이 약간 살짝 펌핑되는 거죠. 야, 우드로 윌슨이 이런 말을 했대. 우리 민족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을 짓자 라고 하면서 민족 운동가들과 당시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막 우리 민족들이 막 슬슬 독립에 대한 열망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독립운동의 자세를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했나? 먼저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요. 김규식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김규식이 대표로 갔지만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와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있습니다. 다음, 상하이에서는 신치호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합니다. 뭐 심플하게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서 독립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쿄의 유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 이게 3.1운동의 바로 직전에 3.1운동으로 가는 직접적인 원동력 중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의 중요 학습 포인트는 뭐냐? 국외의 상황, 당시 국제 정세가 3.1운동 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가, 또한 우리 민족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어떤 선언문을 발표했는가. 28 독립선언 정도는 조금 더 키워드가 높아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키워드의 포인트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국제정세는 민족자결주의가 원체 원탑입니다. 그렇다고 레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실제로 레닌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도와줬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 우리 민족 운동가 중에 사회주의자 한 분이 레닌을 만나가지고 권총과 함께 그 군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 자금을 받아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외의 상황, 이들은 다 국외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한반도 내에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나 봅시다.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갑자기 죽어요.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뭐 식혜를 먹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고종이 갑자기 죽자 원인이 뭘까? 우리 과거의 황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을까? 원인을 찾다 보는데 원인을 딱히 일본이 밝히지 않아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원인을 일제 발표한다. 혹시 이거 일본 놈들이 죽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내에서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살설이 스물스물 퍼지면서 점점 자리를 잡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제가 어떠한 리액션을 하잖아요. 뭔가 죽였으면 죽였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일제가 가만히 있자, 그거 봐라, 죽인 놈은 역시 말이 없는 거다. 일본 놈들이 우리 황제 폐하 죽인 거 맞다라고 하면서 반일 감정이 막 불굴 끌어올라요. 우리 황제 폐하를 감히 일본 놈이 죽여 막 이러면서 이 반일 감정이 끌어오르자 그걸 보고 있던 우리의 민족 운동가들이 이 반일 감정을 잘 살려가지고 거국적으로 한번 집회와 시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 이제 독립선언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위의 이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에 3월 1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 상을 치르는 날인데 국장날이에요. 이때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때를 우리가 만세 시위의 기회로 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로 일정을 계획을 해서 3월 1일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민족 운동가들과 우리 당시의 종교계, 뭐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등 종교계의 지도자와 학생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그럼 이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만나봅시다. 이 전개 과정에서 뭐 과거에 지금은 뭐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라졌지만은 뭐 설민석 이분이 뭐 태화관에 뭐 룸사롱 이런 말 하게 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어떻게 민족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나. 참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고 탑골공원에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만세를 하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탑골공원으로 넘어가는 건데 민족대표 33인이 뭘 깨달았냐? 너무 탑골공원에 많이 모여있어요. 민족대표 33인의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탑골공원에 모여있습니다.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이 정도 인파면은 비폭력 평화 만세 시위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야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민족대표 33인은 별도로 태화관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에 연락을 해요. 당시에 종로경찰서한테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태화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서 경찰들이 민족대표 33인을 잡아갑니다. 뭐 바보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당시에 비폭력 평화 시위를 준수하고자 하는 독립 민족대표 33인의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수많은 민중들이 살짝 곤란해집니다. 분명히 어르신들 와가지고 같이 독립선언서 읽고 5등은 자야 블라블라블라 읽은 다음에 만세 시위 가야 되는데 안 와요. 시간이 돼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분노한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못 참겠다고서 품 안에 있는 독립선언서를 학생이 읽으면서 이제 만세 시위 3.1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생 한 명이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즉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별도로 하고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설미서 그 양반이 룸사롱 얘기를 왜 했냐? 태화관이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고급 음식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룸사롱에서 여자를 끼고 먹었니만이 이딴 소리 짓거린 거예요. 저도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할 때는 저도 수업 시간에 비유를 많이 하지만은 또 이게 비유가 맞는 비유일까 틀린 비유일까 교육적으로 옳은 비유일까 교육적으로 틀린 비유일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 양반은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자 생각합시다. 이제 이렇게 만세 시위가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 역시 예상대로 고종의 장례에 참여한 수많은 민중들이 시위에 합류하면서 이제 판이 점점 커지고 눈덩이가 대골대골 굴러가듯이 시위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대도시 한양에서 한성 우리 서울에서 이제 시위가 번져지는데 이 저항의 형태가 다양해요. 학생들은 휴업, 학교를 가지 않는 걸로 항의를 하고 상인들은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하지 않는 형태로 보여주면서 이거를 철시라고 합니다. 시장, 장사를 철수한다고요. 상인이 이렇게 철시를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항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점점 처음엔 대도시였다가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계속 전파가 돼요. 이 전파 과정에 기여한 것도 학생입니다. 예를 들면 유관순, 우리의 영원한 독립투사 유관순 이분은 원래 이화학당의 학생이에요. 천안 출신의 이화여학당의 학생입니다. 이 유관순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 땅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겁니다. 즉 대도시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그 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만세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이제 해외로 쫙
퍼져나갑니다. 만주, 연해주, 상하이, 막 미국, 아까 봤던 우리 독립운동이 전개되던 그런 지역들로 점점 전파되면서 이쪽 지역에서도 점점 만세 시위와 독립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무력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아직 무단 통치예요. 그래서 막 소방관도 동원해요. 심지어 막 소방관, 경찰관, 군인 막 총으로 쏘고 막 몽둥이로 패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시위, 초기에는 매우 평화로운 비폭력 시위였어요.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합니다. 이 일제의 무력 탄압이 가장 잘 드러난 게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자, 이 수원과 화성 이쪽 지역에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했어요. 당시 만세 시위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싶던 일본이 이 작은 마을인 제암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를 하자 당시 사람들을, 제암리 주민들을 다 모아서 교회당에 넣고 교회당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리고 총으로 긁어버리는, 이렇게 제암리 주민들을 몰살하는 참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일본은 은폐하려 했지만은 선교사 스코필드가 이 제암리 학살 사건 소식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요. 가가지고 이제 몰래 숨겨온 카메라로 이 참상을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이 제암리의 참상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당시에 일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아요. 당시에는 인종주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심한 시기예요. 이래서 황인종은 안 돼, 이래서 아시안들은 안 돼, 이러면서 당시에 막 프랑스, 미국, 영국 등에서 일본에 대한 멸시, 야만 행동에 대한 비판 등등이 많았습니다. 일본 자체에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사건이 여기 있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참상입니다. 참상. 이렇게 일제가 무력적으로 대응을 하자 우리 민족도 점점 무력적으로 대응을 해요. 게다가 농촌으로 퍼져나가면서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 농민들이에요. 당시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자기 땅 뺏기고 농사지어서 일본인 지주 먹여 살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식민 지배의 최하단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힘들게 살던 농민들은 평화롭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자기의 처지에 분노해서 그 자기를 이 꼴로 만든 일본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농촌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또한 무력 진압이, 일제의 무력 탄압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도 이제 일본의 관공서, 침략 통치기관, 식민기관, 경찰서, 무슨 군청, 면청, 면사무소 이런 것들이라던가, 혹은 악랄한 일본인 지주, 고리대금업자, 상인, 이런 악랄한 친일애들을 막 이제 조지면서 이제 우리도 폭력적인 대응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폭력 나쁘다 이러면서. 우리가 저항을 할 때 폭력을 바탕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드시 비폭력만이 민족의 저항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폭력, 나빠, 야만 이런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세 시위가 확산되고 일제는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학습지에 좀 첨부를 했어요. 도표 이런 것들. 제가 첨부한 게 3.1운동의 주요 봉기 지역,
보시면은 역시 제일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보시면은 시기 지역별 시위 양상에서 점점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경남, 함북, 함경북도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 이후부터 점점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산됐습니다.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3.1운동은 과정도 학습적인 가치는 크게 높진 않아도 과정은 아셔야겠지만은 3.1운동에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3.1운동의 의의와 결과입니다. 제가 교과서의 학습지에는 의의와 결과로 좀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민족운동이에요. 우리 민족이 거국적으로 계층을 망라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정말 거대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운동을 볼 때 우리가 방향성과 가능성을 얻어요. 뭔 소리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모여서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장차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동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3.1운동 했는데 다음에 또 못할 게 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제2, 제3의 3.1운동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60만세 운동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능성과 방향성에서 3.1운동이 거대하게 됐는데 이 3.1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민족운동이 진행돼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대한 운동의 지도부, 조직화되어 있는 지도부가 이런 거대한 운동을 이끈다면 3.1운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임팩트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도 지도부를 만들어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끌자라고 마음먹고 지도부를 세우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서 중국, 대륙, 연해주, 한반도 등등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 임시정부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돼서 설립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다는 거. 또한 이 3.1운동은 나중에 이전에 배웠던 5.4운동, 당시에 21개조 요구,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차지하자 이걸 내놓으라고 부르짖었던 중국의 5.4운동에도 3.1운동이 영향을 끼칩니다. 5.4운동 당시에 이게 선언문인데 제일 처음에 조선인도 독립투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외쳤다. 조선도 저 작은 나라 조선도 이렇게 독립투쟁에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우리는 뭐하냐? 중국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조선의 예를 들고 중국도 일어나자 라고 하면서 이 3.1운동의 예를 교과서에 있는 천규수 이런 사람처럼 우리 민족의 세례를 들면서 그들도 걸기하는데 5월 4일 5.4운동에 진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튼 임시정부 중요하고 5.4운동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1920년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계속 지져밟다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에 직면하자 일본이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무단 통치로는 힘들겠다. 무단 통치하도 해도 이렇게 거대한 운동이 나오니까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애들을 지배하겠다. 계략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외, 전 세계 각지에 제한미 학살 같은 그런 3.1운동에 대한 무력 탄압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난 여론도 직면하고 결국 일본은 이런 상황으로 결국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3.1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의예요. 그 다음은 배경, 마지막이 과정. 의의에서 결과에서 요 세 가지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5.4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일제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는 거. 이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수업은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수업 촬영한 시점이 여러분들 교과탐구대회하는 그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2층에서 수업하고 있고 여기가 도서관 안쪽인데 제가 수업할 때 자꾸 저기 앞에서 저 유리창에서 저를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민망해서 수업을 빨리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말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다음 시간은 우리가 3.1 운동의 결과 등장한 우리 민족운동의 지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